제발, 이 악기만은 안 돼요. 살려주세요. 영하 15도, 폭설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눈과 땀에 흠뻑 젖은 소녀 하나가 신호 대기 중이던 벤츠 뒷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첼로 케이스를 맨 채로요. 뒤에는 여러 명의 조폭들이 욕을 하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차 안에 앉아있던 남자, 태성그룹 회장 차연우는 소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둔 부인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해 겨울, 서울은 유난히도 매서운 칼바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하 15도. 재개발 구역의 허름한 골목마다 폭설이 정강이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가로등마저 끊긴 그 어둠 속에서 한 소녀가 필사적으로 눈밭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20살 연희수. 그녀의 등에는 자신의 몸집만 한 낡은 첼로 케이스가 매달려 있었고 맨발이 된 양쪽 발목은 검붉은 멍투성이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쇠파이프를 든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야, 이년이 어딜 도망가. 그 첼로만 팔면 내 도박 빚 다 갚는다니까. 삼촌 이덕팔이었습니다. 술에 절어 핏발선 눈을 한 그가 고용한 용역 2명과 함께 이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수에게 삼촌이란 이름은 늘 공포와 굴욕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 버려진 그녀를 거두어준 복순 할머니의 아들인 그는 집 떠나 살다가 갑자기 3년 전에 도박빚에 쫓기며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 툭하면 할머니와 이수를 때리고 겁주고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이수의 유일한 희망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기만은 안 돼요. 이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통 뒷골목 성당에서 만난 박 교수님이 내 재능을 썩히면 하늘이 용서 안 한다며 빌려주신 수억 원짜리 명기 테스토레. 그분의 믿음이요. 돌아가신 엄마와의 마지막 끈이요. 이수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잡았다. 용역 하나가 이수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수의 몸이 눈밭에 곤두박질 쳤고 첼로 케이스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이수는 본능적으로 케이스를 끌어안았습니다. 차라리 제 몸이 부서질지언정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요. 제발. 그 순간 골목 끝 신호등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야 했고 이 악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쾅! 이수는 벤츠의 뒷문을 잡아당겼고 기적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첼로 케이스를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제발, 이 악기만은 안 돼요. 살려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이수는 첼로 케이스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차연우, 57의 나이에도 서리빨 같은 눈매를 지닌 재계의 거물. 그는 갑자기 뛰어든 낯선 소녀를 내려다보다가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은 창백하게 질린 볼, 꽉 담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20년 전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둔 약혼녀 연주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연주보다 더 어린
그러나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숨처럼 껴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첼로. 연주가 그토록 사랑했던 악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현우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차 밖에서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문 열어. 그 애 안 내놓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덕팔이었습니다. 용역들이 쇠파이프로 차창을 내리치기 시작했고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50년 넘게 재계의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에게 협박 따위는 모기 소리만도 못했습니다. 김 기사.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후진으로 밀어버려. 내 차에 손 뗀 대가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굉음과 함께 벤츠가 후진했고 용역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이수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얼음장 같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상 걸린 발가락, 인대가 늘어난 듯 퉁퉁 부은 발목, 그리고 온몸 곳곳에 난 시퍼런 멍 자국들. 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수는 기절한 와중에도 첼로 케이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생명줄인 양 두 팔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주야. 그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얼굴만 닮은 게 아니야. 저 눈빛 속에 서린 도끼까지. 연주, 당신이 보낸 건가? 20년이 지나서야 당신이 내게 보낸 건가? 차는 폭설을 뚫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을 건너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쓰러져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듯한 예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쫓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첼로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밤, 이 폭설 속에서 시작된 만남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파도는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과 피로 맺어진 부녀의 운명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간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듯이 하염없이 그리고 처절하게. 현우의 별장은 서울 외곽 눈 덮인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벤츠가 별장 현관에 멈춰 서자마자 현우는 직접 이수를 안아들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어린 청춘의 몸이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걸까요? 현우의 가슴이 먹먹하게 저려왔습니다. 주치에 불러. 지금 당장. 현우의 명령에 비서가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고 30분 만에 주치의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 발가락 3개가 이도 동상입니다. 오른쪽 발목은 인대가 파열됐고요.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야? 말해.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습니다. 등에 담뱃불로 지진 자국, 팔뚝에 손톱으로 핥힌 상처, 갈비뼈도 한 대 금이 가 있어요. 이건 최소 수년간 지속적인 학대를 받은 흔적입니다. 현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가 갈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년간, 이 아이가 수년간 맞아왔다고? 그는 잠든 이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핏기 없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고 두 손은 여전히 첼로 케이스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현우는 조심스럽게 이수의 손에서 첼로 케이스를 풀어냈습니다. 케이스는 낡을 대로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고 지퍼는 녹슬어 뻑뻑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를 여는 순간 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건 케이스 안에 누워 있는 것은 낡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 명장 카를로 테스토레가 만든 첼로. 경매에 나오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계적인 명기였습니다. 현우는 젊은 시절 음악에 조예가 깊었기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매맞으며 살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악기를?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현우는 이수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가방 안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도 쓰레기통에서 주운 악보로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피나도록 했어요. 꼭 합격해서 악기 돌려드릴게요. 교수님 믿음 절대 저버리지 않을게요.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 교수, 이 아이에게 악기를 빌려준 사람이 있었어. 일기장을 더 넘기자 이수의 지난 삶이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졌습니다. 시장통 뒷골목, 허름한 성당 지하실. 거기서 이수는 은퇴한 음대 교수 박 씨를 만났습니다. 성당 한 구석에서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첼로 선율에 넋을 잃고 서 있던 소녀. 박 교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음악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이었습니다. 얘야, 첼로 좋아하니? 박 교수는 그날부터 이수에게 첼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이수의 재능을 확인한 뒤 자신이 평생 아끼던 테스토레를 빌려주었습니다. 이 악기는 내 목숨 같은 거다. 하지만 내 손에서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구나. 성공하면 그때 돌려줘라. 문제는 연습이었습니다. 이수가 사는 곳은 복순 할머니의 작은 집, 허름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3년 전 들어온 삼촌은 술만 마시면 이수를 때렸고 첼로 연습 소리가 들리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무슨 악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이수는 밤마다 베란다 창고에 숨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여름에는 땀에 절어 옷이 흥건해질 때까지 소리가 날까봐 브릿지에 수건을 감고 숨을 죽이며 활을 그었습니다. 그것이 이수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에서 손가락 끝이 피멍들도록 연습하며 버텼던 수천 개의 밤. 그 모든 밤이 일기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수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두 주먹은 시트를 움켜쥔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수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낯선 햇살. 이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놓인 첼로 케이스를 발견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가정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식사하시라고 하셨어요. 어서 드세요. 이수는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죽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이 성공하기 전엔 남한테 얻어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수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정부는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 아이. 밥 먹다가 숟가락 든 손이 떨려요. 마치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먹으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얼마나 굶주렸으면.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 교수라는 사람을 찾아 시장통 성당에서 무료 레슨하던 은퇴한 음대 교수 3일 안에 데려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덕팔이라는 놈. 그놈이 이 아이한테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증거 확보되는 대로 내게 보고하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현우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놈들 손가락을 다 분질러 놓겠어. 감히 내 앞에 온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대가가 뭔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이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장 안에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수의 발목은 여전히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별장의 따뜻한 공기와 규칙적인 식사가 얼어붙었던 소녀의 몸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현우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너머에서 희미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허밍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노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 창가에 이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무심코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 20년 전 현우가 연주가 아기를 낳을 때 들으라고 작곡하고 녹음해서 병원에 갖다 줬던 그 곡이었습니다. 발표하지 않은 곡, 악보로 남기지도 않은 곡, 오직 둘만의 밤에 하모니카로 불어주던 그 선율. 세상에 이 멜로디를 아는 사람은 현우 자신과 죽은 연주뿐이어야 했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거요? 저는 아기 때 버려졌대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실 때 바구니 속에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거기 있던 노래예요. 현우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기 때 버려졌다고? 거기에 들어있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현우는 급히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젖히자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상자가 있었습니다. 연주의 유품이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바랜 사진들,
손때 묻은 편지들, 그리고 연주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한 벌.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살의 연주가 첼로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연주와 거실에 앉아 있는 이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눈매, 코, 입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판박이었습니다. 현우는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센터로 특급 송부해. 내 시료와 비교 검사 의뢰하고. 회장님 혹시 24시간 안에 결과 가져와. 아니면 내 목을 내놓아야 할 거야. 비서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금고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주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그런 거야?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년 전 연주에게 불어주던 바로 그 하모니카였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서글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첼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소리 듣고 왔어요. 이 노래. 이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테이프에 있던 노래예요. 현우는 하모니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도 첼로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이수가 첼로를 세우고 활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수가 첼로로 화음을 맞추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함께 연습한 적 없는 두 사람이 완벽한 합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모니카의 애절한 선율과 첼로의 깊은 울림이 어우러져 서재 전체를 감쌌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합주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 연주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곡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처음 만난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죠?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하모니카를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수가 방으로 돌아간 뒤 현우는 홀로 연주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주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딸 맞지? 그렇지?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능이, 피가 20년간 멈추지 않았던 그리움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 태성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차승만이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시장통 여학생을 별장에 데려갔다고? 차승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덕팔이라고 했나? 그놈한테 연락해. 별장 근처에서 미행하게 해. 그리고 그 여자애가 누군지 알아내. 전화를 끄는 차승만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현우 이놈, 뭘 숨기고 있는 거야? 20년 만에 드디어 꼬리를 밟히는 건가? 눈은 그쳤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폭풍, 그리고 그 진실을 막으려는 어둠의 폭풍이.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특급 우편으로 날아온 봉투를 받아든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홀로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과지가 펼쳐졌습니다. 붉은색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 그 위에 적힌 숫자가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현우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었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내 딸이 살아있었는데 난 몰랐어. 난.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계의 거물, 철의 회장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 복도, 수술실 불빛, 그리고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 회장님, 안타깝게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산모도 과다출혈로. 죄송합니다. 그날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연주의 관을 붙잡고 나도 데려가라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해. 연주가 입원했던 병원, 담당 의사, 간호사, 그날 있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알겠습니다. 현우는 화마처럼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자신의 아기를 유기한 그놈에 대해 칼날 같은 이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현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대 회장, 그러니까 현우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차현우에게 직계 비속이 생길 경우 차승만이 보유한 지분 50%를 회수하여 현우에게 귀속시킨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2인자인 사촌형 차승만, 그는 늘 1인자인 자신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현우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지분 절반을 빼앗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죽은 것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 갓 태어난 조카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던 것입니다. 20년. 내 딸이 20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그 악마 같은 놈 때문에.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수가 보여주었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담뱃불 자국, 매맞은 흔적, 굶주린 몸. 그 모든 고통이 차승만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수 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말해. 이수 씨가 작년에 서울음대 첼로과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명만 뽑는 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이덕팔이라는 자가 등록금으로 힘들게 마련한 돈을 모두 빼앗아 도박에 탕진했다고 합니다. 현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 같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딸이 전국 수석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딸이 굶고 맞고 꿈을 포기하는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수에게 언제 말해야 할까? 현우는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20년 동안 버려두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차승만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차승만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현우 회장이 나이 어린 여학생을 별장에 데려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도덕적 이상행위이며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확보될 겁니다. 기자들도 이미 대기 중이고요. 차승만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가짜 제보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현우를 미성년자 추행범으로 몰아 해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처리했는데 이번에도 처리하면 되지. 차승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네가 뭘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모든 걸 빼앗아 주마. 20년 전처럼 두 형제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려는 자와 진실을 묻으려는 자. 그 사이에 20년간 버려졌던 딸이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태성그룹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장통 골목, 허름한 보리밥집. 김복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커다란 솥에 보리밥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새벽부터 밥을 지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들,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게 한 끼라도 더 먹이려고요. 자, 어서들 먹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힘이 나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온기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이 김복순이요? 누구시오? 대답 대신 사내들이 할머니의 팔을 비틀어 잡았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요, 나. 할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젊은 사내 셋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식당 안에 노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사내 하나가 흉기를 꺼내 들며 제압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다 죽여버린다. 가만히 있어. 할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수야, 우리 이수 찾아줘요. 이수야. 그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통 뒷골목 성당에서는 박 교수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레슨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당 문이 열리더니 낯선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박 교수님 맞으시죠? 그렇더만 무슨 일이시오? 잠깐 함께 가시죠. 박 교수도 끌려갔습니다. 평생 음악만 가르쳐온 노인이 저항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울 외곽의 폐건물에 감금되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 깨진 유리창으로 스며드는 칼바람. 할머니와 박 교수는 손이 묶인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그런데 대체 왜 우리를? 그때 철문이 열리며 이덕팔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카메라를 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영상 하나 찍어볼까? 이덕팔이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엄마, 이수한테 보낼 선물이야. 예쁘게 찍어.
그날 밤 별장에 있던 이수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가 전송되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와 박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두 분 모두 손이 묶인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야, 잘 들어. 이덕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그 회장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이 노인네들 둘 다 죽는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간단해. 회장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조용히 나와. 내일 새벽 5시 시외버스 터미널. 안 나타나면. 영상 속에서 이덕팔이 박 교수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박 교수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알지? 똑똑한 년이니까. 영상이 끊겼습니다. 이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교수님, 할머니는 이수를 길러준 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쓰레기통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워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분. 박 교수는 이수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첼로를 빌려주신 분. 이수에게 그 두 분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버지 같은 분을 찾았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아버지일지도 모를 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고 첼로 소리에 하모니카로 화답해주는 따뜻한 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수는 밤새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한 발짝 떼고 멈추고 다시 한 발짝. 창밖의 달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이수는 현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현우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그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이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지시면 안 돼요. 결심이 섰습니다. 이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써내려갔습니다. 아저씨, 짧았지만 제 생애 가장 따뜻한 꿈이었어요. 아저씨 하모니카 소리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새벽 4시 경비가 교대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이수는 아직 다 낫지 않은 발목을 이끌고 담을 넘었습니다. 손이 벽에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갈게요. 눈밭을 걸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이덕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왔어. 역시 똑똑한 년이야. 이덕팔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신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지장 찍어. 그러면 노인네들 살려줄게. 이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종이에 도장을 찍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물, 물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젖먹이 시절부터 품에 안고 재워주던 할머니. 보리밥 한 그릇 퍼주면서 우리 이수 많이 먹어라고 웃어주시던 할머니. 이수는 인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인주에 엄지를 찍고 계약서 위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쿡 하는 소리와 함께 이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잘했어. 이덕팔이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장난처럼 인주가 묻은 손가락으로 이수의 뺨을 쓱 그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하얀 뺨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마치 낙인처럼. 이제 넌 내 거야. 20년 전에도 내 값을 받았는데 이번엔 더 비싸게 팔아야겠어. 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장 쪽 하늘을.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같은 시각 별장에서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무언가에 이끌리듯 현우는 이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첼로 케이스. 현우는 천천히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같았던 아저씨. 현우의 입에서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야. 그 소리가 새벽 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와 첼로를 알려준 박 교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뒤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비서, 당장 나와. 새벽잠에서 깬 비서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수가 없어졌어. 당장 CCTV 확인해. 별장 주변 도로 전부 다. 비서팀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별장 보안 카메라, 인근 도로의 방범 카메라가 모조리 뒤져졌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이수 씨가 새벽 4시 반경 터미널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로 추정됩니다. 헬기 띄워. 안 되면 내가 직접 간다.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폭설 때문에 헬기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도로도 절반 이상이 통제되어 있고 통신망도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현우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찢어져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이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차 가져와. 내가 직접 운전한다. 회장님, 도로 상황이. 닥치고 차 가져오라고. 벤츠가 별장 앞에 섰습니다. 현우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가 눈밭을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차가 멈췄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현우는 핸들을 붙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영하 15도의 눈밭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떨어지는 듯한 추위가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딸을 잃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또다시 잃게 됩니다. 이수야,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뛰면서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연주의 차가운 손을 잡고 했던 약속. 연주야, 우리 아이 꼭 지킬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내가 반드시. 그때는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딸이 살아있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엔 절대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수는 이덕팔에게 끌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뺨에는 아직 인주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수가 물었습니다. 이덕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섬이야. 거기서 내세 주인이 기다리고 있어. 넌 이제 거기서 평생 일하면 돼. 이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이수의 슬픔을 덮어주려는 것처럼. 그때 버스 엔진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승강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터미널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실루엣, 그 얼굴,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버스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현우가 버스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딸아. 현우의 절규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버스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기익.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기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미친놈이 뭐야? 이덕팔이 욕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덕팔의 손을 뿌리치고 버스 통로를 달려갔습니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보닛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버스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오직 버스 계단에 선 이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야.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수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누가 널 보내? 누가? 현우가 이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으로. 그러나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 아빠야. 태성그룹 차현우의 유일한 딸이라고. 누가 감히 널 데려가.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둑을 터뜨린 것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진짜 제 아빠예요? 제가 정말 아저씨 딸이에요? 그래, 내 딸이야. 20년 동안 찾았어. 20년 동안. 두 사람은 눈밭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눈물과 딸의 회한이 뒤섞여 하얀 눈 위로 떨어졌습니다. 20년간 얼어붙었던 세월이 그 눈물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회장님, 저 여학생은 누구입니까? 나이 어린 여성과 포옹하는 모습이 적절합니까? 스캔들 의혹에 대해 한 말씀. 기자들의 고함이 터미널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승만이 미리 심어둔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어댔고 현우가 이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태성그룹 회장, 나이 어린 여학생과 터미널에서 포옹. 회장의 부적절한 포옹. 치정 스캔들인가. 기사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인 제목과 편집된 사진이 사람들의 눈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수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든 세상이 무너지든 그는 20년 만에 찾은 딸을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찍어라. 마음대로 찍어.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친딸이란 말이다. 현우의 목소리가 터미널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잠시 술렁였지만 곧 더 세차게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어둠의 폭풍이.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두 사람.
그 어떤 폭풍도 이들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현우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터미널에서 찍힌 사진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땀범벅이 된 현우가 젊은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 악의적으로 편집된 그 사진 아래에는 독이 묻은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손녀뻘 여자랑 치정극이라니 역겹다. 저 나이에 저러고 있으니 재벌들은 다 똑같아. 태성그룹 불매운동 해야 하는 거 아님? 저 여자 돈 때문에 저러는 거겠지 뭐. 댓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현우와 이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판단했고 악의적인 기사만 믿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현우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해명 기자회견을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해명? 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딸이라고 하면 믿겠어?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유전자 검사 결과 들이밀어도 조작이라고 할 거야. 차승만이 그렇게 몰아갈 테니까.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죠. 한편 이수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악성 댓글들을 보며 손톱으로 제 손등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갔으니까. 제가 없었으면 아빠가 이런 일 안 당하셨을 텐데. 문 밖에서 가정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식사하셔야죠. 문 좀 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이사회실에서는 차승만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회장님의 추태를. 차승만이 대형 스크린에 터미널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도덕성을 잃은 회장이 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차현우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부회장님,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차승만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사실 확인? 사진이 증거 아닙니까? 나이 어린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저 꼴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승만의 권력 앞에서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차승만은 부회장실에서 홀로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놈 딸 20년 전에도 처리했는데 이번에도 어렵지 않군.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네가 뭘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주마. 너와 그 계집애 둘 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수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이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야, 아빠 얼굴 좀 보자. 이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볼이 움푹 파여 있었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이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없었으면. 그 말 다시 하면 아빠 진짜 화낸다. 현우가 이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야, 들어.
아빠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내 엄마 잃고 너까지 잃은 줄 알고 매일 밤 술로 버텼어. 죽고 싶었어? 정말로.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잖아. 20년 만에 내 딸이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아빠한테는 네가 전부야. 알겠어? 현우가 이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 이수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싸우자.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이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도망 안 할게요. 그날 밤 이수는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놓인 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현을 풀고 새 현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현을 조율하면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힘 빌려주세요. 이번엔 제가 아빠를 지킬게요.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의 폐건물에서는 치열한 구출 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고용한 특수 경호팀이 폐건물을 급습했습니다. 이덕팔이 고용한 용역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쇠파이프가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경호팀은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할머니, 교수님, 경호원이 감금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박 교수가 손이 묶인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구하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경호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첫마디가 자신의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수는? 우리 이수는 괜찮아? 그애 어디 다친 데 없어? 이수 씨는 무사합니다. 회장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제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우리 이수가 무사하다니. 박 교수도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작은 칩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수님? 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병원 CCTV 복원 칩이야. 이덕팔이라는 놈이 술 취해서 자랑하더군. 자기가 20년 전에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고. 그래서 그 증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이걸 보여주더라고. 술 취해서 떨어뜨렸길래 몰래 주워서 가지고 있었지. 경호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가져가야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별장에 할머니와 박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이수가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이수야.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이수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밥은 먹었어? 할머니야말로. 죄송해요.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잘못이야?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20년 전 쓰레기통에서 주운 아기가 이 거물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를. 할머니, 감사합니다. 현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의 거물이 시장통 보리밥집 할머니에게 허리를 굽힌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딸을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박 교수가 현우에게 칩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20년 전 진실이 담긴 증거입니다. 현우, 이수 할머니, 박 교수, 네 사람이 서재에 모였습니다. 칩을 재생하자 화면에 20년 전 병원 신생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이
간호사가 살아있는 아기를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죽은 아기를 대신 눕히는 장면. 그 옆에서 이덕팔이 돈 봉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차승만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주주총회가 뭐래지? 거기서 끝장을 내야겠어.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수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수가 첼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제가 할 일이 있어요. 네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친 사람들. 진실을 밝히고 악을 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가자. 끝장을 내러. 현우의 낮은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는 차승만이 주최한 만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고 가벼운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검은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일 해임안에 찬성만 해주시면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차승만이 주주 한 명 한 명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해외 골프 회원권, 고급 아파트 분양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만 믿겠습니다. 차현우는 이제 끝이야. 도덕성 잃은 회장이 뭘 하겠어. 주주들이 너도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승만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야, 20년 전에 내 아이를 버렸을 때 끝냈어야 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주마. 같은 시각 현우는 별장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 첼로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연주. 현우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연주야.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세상에 밝힐 거야. 우리 딸한테 했던 짓, 당신한테 했던 짓, 그 악마 같은 놈한테 반드시 갚아주겠어.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서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사진 속 연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켜봐줘. 내가 우리 딸 지키는 거 하늘에서 지켜봐줘. 다음 날 오후 2시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고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현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고 주주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진 봐. 회장이 저 나이에 저러고 있었다니. 그룹 이미지 추락이야. 주가도 곤두박질 치고. 해임이 답이지 뭐. 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우의 측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승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가슴 아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차현우 회장 해임안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차승만이 손을 들어 정적을 유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현우 회장은 최근 나이 어린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런 도덕성 없는 인물이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맞아. 해임시켜.
주주들 사이에서 호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승만에게 뇌물을 받은 자들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승만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첼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깊은 선율이 강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치 바람이 스며들듯, 물이 흐르듯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20살의 소녀가 첼로를 켜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위한 찬가. 20년 전 현우가 연주를 위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노래.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야유를 퍼붓던 주주들도 카메라를 들이대던 기자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첼로의 선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리움과 사랑이 뒤섞인 그 소리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수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당 뒷문으로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김복순 할머니와 지팡이를 짚은 박 교수였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야? 웬 노인들이?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현우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증인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손짓하자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차현우, 연희수 친자관계 확률 99.99%. 주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여학생이 회장님 딸이라고? 그럼 터미널 사진은?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딸입니다. 20년 전 제 사촌형 차승만이 경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갓 태어난 제 딸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차승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문서야. 차승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전 병원 신생아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살아있는 아기를 들어 옮기고 죽은 아기를 대신 눕히는 장면. 그 옆에서 돈 봉투를 세는 이덕팔. 그리고 그 뒤로 스쳐 지나가는 차승만의 옆모습. 저건. 차승만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승만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수갑이 채워진 이덕팔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덕팔 씨 할 말 있으시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덕팔이 차승만을 노려보았습니다. 다 저놈이 시킨 거야. 20년 전에 아기 버리라고 한 것도 이수 팔아넘기라고 한 것도 다 차승만이 시켰어. 이 개자식이. 차승만이 이덕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추악한 멱살잡이가 수백 명의 주주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네가. 경찰들이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차승만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승만 씨 영아유기, 인신매매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형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승만이 끌려가면서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단상 아래 서 있는 이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유 대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립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저의 유일한 핏줄입니다.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 전역에 속보가 타전되었습니다. 속보 태성그룹 부회장 차승만 20년 전 영아유기 및 인신매매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 단독 차현우 회장의 친딸 20년 만에 생존 확인. 충격의 진실. 태성그룹 주주총회 현장. 숨겨진 비극의 전말 공개. 뉴스 화면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오르는 차승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재계의 거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의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고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정말로 조카를 버린 겁니까? 20년간 숨겨온 이유가 뭡니까? 유 원장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말씀. 차승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깃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추락한 모습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이덕팔도 함께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덕팔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다 차승만이 시킨 거야. 저놈이 돈 줬어. 이덕팔이 차승만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경찰들이 황급히 제압했습니다. 두 공범이 서로를 물어뜯는 추태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년간 공고하던 악의 동맹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들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에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20년 전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병원 폐업 후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던 그가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차승만이 협박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안 그러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20년간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은 것으로 위장한 죄.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승만이 연행된 뒤 주주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현우를 향해 야유를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는 숙연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룹 내부에 이런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비극도 그리고 최근 벌어진 일들도 모두 제가 눈을 크게 뜨지 못한 탓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저 여학생이 정말로 회장님의 친딸입니까? 현우가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가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딸의 손을 잡고 주주들을 향해 섰습니다. 네, 제 딸입니다. 20년 전 태어나자마자 빼앗긴 제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리고 현우는 이수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제 딸 이수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환영합니다, 아가씨. 20년 만에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태성그룹의 새 후계자로. 박수 소리 사이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20살 청춘이에요.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당장 지울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르치겠습니다. 우선은 아버지로서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우가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굶기고 때리고 버림받았던 시간. 그 시간만큼 따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경영은 그 다음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냉철하고 무섭기로 소문난 차현우 회장이 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현우와 이수는 강당 한쪽에 마련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복순 할머니와 박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수야, 우리 이수. 두 사람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이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20년간 친손녀처럼 키워온 손길이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이수 잘했어. 첼로 소리 듣고 할머니 가슴이 다 뭉클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 안 버리고 키워주셨으니까. 이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이러시면. 아닙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제 딸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를 주어서 20년 동안 굶어가면서 키워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됐어요, 회장님. 그리고 저도 제 아들이 한 짓 죄송합니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이수가 제 손녀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대단한 집 아가씨였네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할머니가 이수의 손을 잡아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내 손녀가 아니라 회장님 따님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굶기거나 때리는 일 없게 따뜻하게 해주세요. 현우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남은 평생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박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수야, 잘했다. 오늘 연주.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 중에 최고였어. 교수님, 내 엄마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다. 딸이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멋진 연주를 했으니 얼마나 뿌듯하겠니? 이수가 박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이 안 가르쳐 주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악기도 빌려주시고 악보도 구해주시고 교수님이 제 두 번째 아버지예요. 박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 음악만 가르쳐온 노인에게 두 번째 아버지라는 말은 그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수가 세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박 교수, 그리고 아버지.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교수님, 아빠. 이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두 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이어지든 마음으로 이어지든 다 제 가족이에요. 버려졌던 저를 주워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찾아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된 사람들. 20년간의 슬픔과 고통이 그 포옹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20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악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법의 철퇴가 죄인들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치유와 회복뿐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가는 일.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차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20년 전 갓 태어난 조카를 유기하고 이후 인신매매를 교사하였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사주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는 바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차승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누리던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갔습니다. 현우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20년간의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것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연주야,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현우는 눈을 감고 연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웃고 있는 연주, 첼로를 켜는 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침대에서 우리 아기.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던 연주. 당신 목까지 내가 이수를 지킬게. 같은 시각 또 다른 법정에서는 이덕팔의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덕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덕팔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만 안 받았어도, 그때 차승만 말을 안 들었어도.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20년 전 아이를 유기하고 팔아넘기려 했던 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의 봄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대학 캠퍼스. 서울음대 정문 앞에서 이수가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뒤늦게 마련해준 등록금으로 마침내 대학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수야, 점심 같이 먹을래? 응, 학식하자. 이수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굶주리고 맞고 쫓기던 소녀가 이제는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맨첼로 케이스는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해준 세계 최고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였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첼로를 연습하는 이수를 멀찍이서 바라보는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그는 이수가 연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웃는 사람이었구나. 이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봄바람에 싹트고 있다는 것을. 서울 시장통 골목,
예전에 허름했던 보리밥집은 이제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사랑 나눔터.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현우의 지원으로 보리밥집은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재탄생했습니다. 넓어진 홀에는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끈한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이수가 보내준 거예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이수가 보내준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대기업 회장 딸이 됐다니까요. 근데 뭐, 나한텐 여전히 내 손녀야. 매주 전화해서 할머니 밥 드셨냐고 물어본다니까.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행복한 주름이었습니다. 급식소 한쪽에서는 박 교수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타, 바이올린, 첼로. 가난해서 음악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레슨이었습니다. 현우가 마련해준 악기들이 아이들의 손에서 서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활을 이렇게 잡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박 교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제자 이수가 이룬 기적이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날, 현우와 이수는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연주의 묘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하얀 비석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갓 피어난 들꽃들이 흐드러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주야 왔어.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 이수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첼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수예요. 이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이수가 첼로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곡을 연주할지. 현우가 먼저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의 첼로가 화음을 맞추었습니다. 연주를 위한 창가. 20년 전 현우가 연주를 위해 만든 곡. 그 선율이 푸른 하늘 아래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하얀 리본이 춤을 추듯 펄럭였습니다. 나뭇잎들이 박수를 치듯 사각거렸습니다. 마치 연주가 하늘에서 두 사람의 합주를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현우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연주야, 우리 딸 예쁘지? 당신을 꼭 빼닮았어. 첼로 켜는 것도 웃는 것도. 이제 우리가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지켜봐줘. 이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현우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20년간의 슬픔 대신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아니,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두 사람은 하산하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들의 앞에는 이제 따뜻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앞에 커다란 포스터가 걸렸습니다. 연희수 첼로 데뷔 리사이틀, 하늘의 엄마에게 바치는 헌정 공연. 포스터 속에서 이수가 첼로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고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20살 청춘의 얼굴이었습니다. 공연장 객석 맨 앞줄에는 현우, 김복순 할머니, 박 교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무대 위의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수가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은 사랑과 희망이 선율에 담겨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가 세계적인 무대에, 서기까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첼로의 울림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눈보다 하얗게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주운 할머니의 사랑, 재능을 알아봐준 은사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매일이 봄날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아 시청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잔인해도 진심, 어린 사랑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